안녕하세요. 뉴스로 바라본 세상 잡초근성입니다. 오늘은 IMF 때 고통이 스며든다 이런 주제로 여러분들께 뉴스를 전달을 드리려고 합니다. IMF 때 이때를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정말로 힘들고 피눈물 나고 어려웠던 그러한 순간들을 모두 다 기억을 하실 건데요. 이러한 IMF 때 고통이 지금 스며들고 있다. 이미 우리는 IMF가 터진 그 다음에 힘든 시간 속에 살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치 우리는 냄비 속의 개구리처럼 지금 이 물이 점점 달궈지고 있고 곧 있으면 끓어 넘칠 것인데 내 살이 다 익을 것인데 그거를 모르고 지금 우리는 냄비 속에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상 준비해봤으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화면 많은 분들이 기억을 하실 겁니다. 여러 가지 참고 자료로 활용이 되고 있는 그러한 뉴스의 일부분이죠. 구제금융을 요청을 하겠다. 이게 사람들이 깜빡이가 없이 들어온 뉴스였어가지고 그때 97년도에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었단 말이죠. 불과 하루 전만 하더라도 아무도 IMF 구제금융을 요청할 거라고 생각을 못했지만 결국 대한민국은 IMF의 구제금융을 요청을 했었어요. 이때 그러면 이러한 사건들이 왜 일어났었냐? 뭐 간단합니다. 모두 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대기업들의 문어발식 투자, 특히 해외에 뭐 지사를 세운다든가 해외 회사를 자기가 돈 주고 사버린다든가 이런 식으로 무리하게 투자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OECD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리스크를 떠안고 달리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리고 시중의 유동성이 굉장히 크게 뿌려져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외환 보유고가 특히 많이 공급이 됐었는데요. 시중에 이렇게 유동성이 뿌려지다 보니까 당연히 경기는 좋은 것처럼 그러한 모습을 보였었을 겁니다만은 실제는 그렇지가 못했다. 이거 지금하고 되게 비슷하죠. 그리고 이때 당시에는 종금사라고 해가지고요. 종합금융사들이 주로 돈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종금사가 장기 대출에 돈을 많이 돌렸어요. 안정적으로 수익을 내기 좋기 때문에 장기 대출에 돈을 많이 돌렸는데 지금은 이러한 금융사들, 지금 종금사는 없죠. 은행들이 부동산에 돈을 엄청나게 돌린 그러한 상황이죠. 이때 그렇다면 IMF가 터지기 직전에 대한민국의 상황은 어땠는가, 모습은 어땠는가, 이거를 보면요. 지금하고 정말 비슷합니다. 잠깐, 구독, 좋아요 잊으신 거 아니겠죠? 고급 승용차 판매량이 증가를 한다. 이때 당시에는 그랜저급 판매량이 증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회사가 됐건 아니면은 개인적으로 친구들을 만나던 이러한 소비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경쟁하듯이 붐이 일었었습니다. 그러니까 회사에서 뭐 회식을 하겠다 그러면 어디 삼겹살집 한쪽에 자리를 빌려가지고 다 같이 건배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가게를 통째로 빌리고 해외로 다 같이 뭐 놀러 가고 이러한 소비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사회적으로 팽배해 있었고요. 주식 부동산 자고 일어나면 올라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이 마치 코로나 때 아니면 그 전에 그랬던 것처럼 부동산은 지금도 난리죠. 주식하고 부동산이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던 그때가 이제 IMF 터지기 전 그 모습이고 이러한 모습들을 겪다 보니까 IMF 직전까지 대한민국 사람 모두는 국가 부도는 믿지도 않았습니다. 고민도 하지 않았고 잠깐 주춤하는 거다. 조정받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장밋빛 미래만 다들 열심히 그리고 있던 게 IMF 터지기 직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자 어때요? 지금 이 화면을 보고 나니까 언제적을 설명하는지 아시겠죠? 먼저 기아 이 마크만 보더라도 최신 마크죠. 기아의 최신 마크입니다. 최근 2월 달입니다. 당장 저번 달이에요. 2월 달 국산차 판매량 순위입니다. 1위가 기아 소렌토, 그 다음이 카니발, 5위에 가서 그랜저가 있습니다. 앞서서 보여드린 고급 승용차 판매량 증가. 지금 보시면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금액의 차량은 많이 판매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랜저급 이상의 차량들이 많이 판매가 되고 있고 수입차 판매량은 연일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해외여행도 엄청나게 많이 다녀요. 제가 영상에서 한번 말했었습니다. 해외 여행객 총 숫자가 매년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야, 이게 대한민국이 먹고 살만한가 봐요. 그런데 통장은 다들 마이너스 통장을 많이 쓰고 있다. 마이너스 통장 총 액수가 연일 최고를 경신하고 있고 그리고 오마카세라든지 이러한 소비 아주 심각하게 고급을 추구하는 이런 소비 성향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거 전부 다 제가 제 영상에서 진짜 골백 번도 넘게 이야기했던 이러한 상황들입니다. 이러한 모습, 과거하고 굉장히 비슷하죠. 자, 그러면 그 다음 스텝, 현재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최신 뉴스들을 보게 되면요. 티몬하고 위메프, 이 사건은 모두들 아시죠? 티몬 위메프가 내 배를 째시오 하고 들어 누운 다음에 그 다음에 터진 게 홈플러스였죠. 홈플러스도 아이고 나도 모르겠다 내 배를 째라 그러면서 들어 누웠어요. 여기까지 모두 다 알고 계신 거고 그 다음 바로 최신 뉴스로 반란이라는 유통사까지 들어 눕게 됐습니다. 반란은요 사실 저도 몰랐는데 온라인으로 명품을 살 수 있는 그러한 명품 온라인 이커머스입니다. 이러한 반란까지 지금 미정산의 악몽이 들이우고 있다. 최신 뉴스예요. 그러니까 티몬 UMF, 그 다음 홈플러스, 그 다음 반란. 이커머스 쪽에서 그 다음에 유통 쪽에서 연이어서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문제 터지면은 누가 제일 손해를 보죠? 보통 사람들. 여기 입점해서 열심히 장사하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죠. 이렇게 기업의 문제들이 하나 둘 터져 나오기 시작을 했고 일반인들, 임금 근로자들은 어떻냐 보니까는 평균 대출이요 5천만 원 정도 있다고 합니다. 중기 연체율, 그러니까 단기가 아니고요. 돈을 못 갚은 지 몇 달 정도 지난 이러한 연체율이 대기업의 3배가 넘는다고 합니다. 자, 임금 근로자. 너무나 전형적인 우리의 서민을 대변하는 그러한 단어죠. 임금 근로자들 중기 연체율이 최고치를 찍고 있다. 이러한 연체율의 베이스에는 뭐가 있죠? 가장 밑바닥에는 결국엔 부동산이 있습니다. 부동산. 야, 부동산 관련해가지고는 진짜 뉴스가 끊임없이 나옵니다. 토허제 관련해가지고요. 마포, 강동, 호가 올랐지만 아직은 관망세. 왜 관망세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집값이 계속 오를 거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관망을 하는 거예요. 팔질 않는 겁니다. 이 값엔 안 판다. 바로 뉴스가 똑같이 나오지 않습니까? 콧대 높아진 마포 집주인이 배짱을 부리고 있다. 지금은 집값이 떨어질 때가 아니다. 집값이 오를 때다. 이러한 뉴스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미치겠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지금 이게 맞나 싶어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제 폭탄이 터졌습니다. 규제를 해제를 했다가 더 광범위하게 규제를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러한 수요층이 재개발 빌라로 우르르르 몰려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미치고 환장하겠어요. 아파트가 안 되면 차선책 2안, 3안, 4안 그냥 투기가 계속 돌고 돌아요. 멈출 수가 없어요. 오로지 투기로만 사람들이 돈을 벌기를 희망하는 그러한 나라의 모양새가 돼버렸고요. 낙찰을 받을 땐 실거주 의무 없다. 이것도 토어제 관련된 겁니다. 토어제 관련해서 어떠한 꼼수가 있는지 뉴스에서 알려주고 있고 사람들이 달라들기를 원하는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가 지금 같이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부동산 시장이 뜨끈뜨끈하면 전체적으로 지금도 상황이 좋냐? 아니요. 정말 희한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5,782가구가 분양을 하는데 시장은 계속 미지근하다. 몇몇 정말로 아파트 가격이 비싼 잠삼대청 같은 이러한 곳들만 지금 상승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그 외에 지방 모든 곳들은 전부 다 작살나고 있다. 죽어가고 있다. 부동산의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다. 중간이 없어지고 있다. 중간이 없어지고 있단 말은요. 진짜로 1%의 부동산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나락을 갔다는 소린데 나락 갔다는 말을 뉴스에서 제대로 해주질 않더라니까요. 이 나락을 간 게 진짜 큰일이거든요. 이때가 IMF 직전에 벌어지고 있던 일들인데 이거를 뉴스에서 설명을 잘 안 해주더라 이겁니다. 이렇다 보니까 상위 1%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전부 다 나락을 가다 보니까 10억짜리 내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아요. 고위험 가구라고 하는데 이러한 고위험 가구가 40만 가구나 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돈이 시중에 풀렸고 이 돈이 고스란히 리스크로 돌아오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뉴스를 보고 조금 더 재해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방을 중심으로 바로 나오잖아요. 상위 1%를 제외하고 지방 이 엄청난 물량이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주택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위태로운 고위험 가구가 증가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굉장히 큰 문제가 터져 나올 건데 사실 뭐 한국은행도 그렇고 크게 막을 생각은 없어 보여요. 알맞게 계속 끌어가고
상위 1%만을 위한 이러한 정책들이 나오고 있는 걸 보면 이거는 뭐 정치권도 금융권도 한마음 한뜻으로 나라가 망하기를 바라는 거 아닌가 이러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그러한 행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돌아가다 보니까 뭐 물가가 멀쩡하겠습니까? 햄버거 가격부터 시작해서 물가 관련된 뉴스가 나오면요. 전부 다 오른대요. 특히 공산품, 공산식품, 외식 비용 전부 다 오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실질적인 소득이 줄어들고 실질적 소득이 줄어들면 이자를 낼 수 있는 돈이 너무나 부담스러워지고 그러다 보면 채무 상환 능력이 떨어지고 악순환이 도는 거예요. 이 프로세스가 지금 시작을 했다. 아니, 시작한 지가 꽤 됐다. 그런데 뉴스에서는 이거를 제대로 알려주질 않아요. 이렇게 각각 다른 뉴스로 내보내니까 우리가 이거를 전부 다 다른 이야기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전부 다 한 가지를 가리키는 뉴스들입니다. 이게 전부 다 나라가 망해가고 있다. IMF 다음의 모습을 우리는 겪고 있다라는 걸 이렇게 서로 다른 뉴스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대외적인 상황 진짜 안 좋죠? 트럼프. 야, 이 양반도 요즘 제 뉴스에서 많이 나옵니다. S&P라고요. 쉽게 말해가지고 뭐 아주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신용도라든가 그 국가의 상황이라든가 뭐 주식부터 시작해서 금융, 경제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분석하고 파악하는 굉장히 유명한 곳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이곳에서 한국 성장률을 2%에서 1.2%로 대폭 하락을 했습니다. 왜 하락을 했냐면요. 제가 보여드린 이러한 꼬라지들, 이러한 꼴들을 보면은 경제 성장률을 낮추는 게 어떻게 보면 당연한 이야기겠죠. S&P에서도 한국이 나락을 가게 생겼다. 나락의 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해당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일단은 관세의 영향을 굉장히 크게 받을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어요. S&P에서는 글로벌 전망이 나왔는데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로 경제 성장률 하락폭이 나올 건데 이 중에 따봉은 대한민국이다. 한국과 뉴질랜드가 미국의 관세 부과로 인한 타격을 가장 크게 받을 것 같다. 한국 경제는 수출 의존도가 굉장히 높죠. 그 중에서도 흑자를 제일 많이 내는 곳은 미국인데 이러한 미국 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 데미지를 크게 입는 것은 영약 관화하죠. 뻔히 보이는 사안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S&P가 경제 성장률을 낮춰 잡았고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 내에서도 지금 돌아가는 모양새가 얘네는 이거 망조가 들었다. 진짜 이렇게 보여줄 만한 모양새로 돌아가고 있다 보니까 S&P에서 이러한 결과를 내린 것 같습니다. 종합을 좀 해보자면 IMF가 곧 있으면 찾아온다 이러한 뭐 유튜브 영상이나 뉴스나 포럼이나 칼럼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제 생각은 다릅니다. 우리는 이미 IMF 속에 살고 있다. 과거에는 돈이 없었으니까 IMF에서 돈을 빌렸지만 지금은 우리가 모아놓은 돈도 좀 있고 경제 규모가 커지다 보니까 IMF에 돈을 빌리진 않았지만 이미 IMF가 터진 그 다음 세상 그러한 모습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여집니다. 건설사, 대기업, 지금 특히 롯데가 말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여기가 지금 휘청휘청한다고 합니다. 만약에 롯데에서 문제가 터져 나오면은 오호 이거 진짜 난리 날 것 같은데 어찌됐건 건설사, 대기업, 유통회사, 티몬, 위메프, 그 다음에 홈플러스, 반란 이런 곳들이 무너져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과거하고는 다르게 국민들의 부채 비율이 굉장히 지금 큰 상황입니다. 예전에는 대기업 위주로 무너져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금을 모아서 부채를 갚아주고 이러한 생쇼를 보여줄 수 있었지만 지금은 금을 모아줄 존재 자체가 없습니다. 왜냐? 국민들이 지금 부채 비율이 너무 크기 때문에 국민들에서 비롯된 리스크가 굉장히 터져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은 어디 기댈 곳도 없는 상황이고요. 이러한 상황이지만 국민들은 전혀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투기 못해서 안달이고요. 차를 사더라도 과소비, 하나를 외식을 하더라도 과소비, 여행을 가더라도 해외로 이러한 문화 지금 안 바뀌고 있죠. 아직 위기의식을 느끼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부동산만큼은 때려 죽여도 나라가 망해도 절대 멈출 생각이 없습니다. 참고로 이 부동산 관련해서는 국민도 정부도 다 같이 멈출 생각이 없는 게 현재의 모습이고 그렇다 보니까 우리는 IMF 속에 살고 있지만 아무도 제대로 느끼지를 못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분석이 됩니다. IMF는 대기업과
국가의 방만에 따른 국가 부도였죠. 97년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때는 대기업하고 국가의 방만에 따른 국가 부도였지만 현재는 온 국민의 빚잔치로 인한 문제여서 우리는 기댈 곳조차 없습니다. IMF를 받진 않았지만 지금 이미 그 상황이 벌어진 거나 진배없고 그 근본의 가장 큰 리스크에는 국민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디에 기댈 곳이 없는 겁니다. 이렇게 흘러가다 보니까 냄비 안의 개구리처럼 물이 점점 끓어오르고 있는데도 우리는 느끼지 못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일부라도 제발 부채가 있으면은 지금 좀 줄이시고 현금 비중을 늘리시고 뭔가 내가 대비를 하는 모습을 그렇게 준비를 하셔야 이 고통의 시간이 조금 수월하게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은 우리가 IMF를 곧 닥칠 거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이미 IMF가 터진 그 다음 상황 속에 살고 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 점점 큰일들이 터져 나올 것이고 내가 느꼈을 땐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일 것 같기에 미리 준비를 하셔라. 이러한 취지에서 오늘 영상 전달드려 봤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아래 보이는 메일 주소로 여러분 일상의 많은 이야기 제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잘 준비해서 다음 시간에 찾아뵙기로 하고요. 이상 잡초근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